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년. 고향집 서랍에서 발견한 유언장 한 장. 그 안에 적힌 내용을 본 순간 제가 믿었던 가족이 사실은 저를 배신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3월, 저는 오랜만에 고향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제 이름은 김현서, 48살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죠. 이 시골집은 제게 오래전 떠나온 과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 그동안 단 한 번도 이곳을 찾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은 큰오빠 김태수가 관리한다고 했거든요. 집 정리는 내가 할게. 너는 서울에서 일이나 잘해. 저는 오빠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동네 이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연서야, 내 오빠가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더라. 너는 알고 있었니?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집을 판다고요? 그래. 며칠 전에 부동산 사람들이 와서 집을 둘러보고 갔어. 내가 모른다니 이상하네. 저는 곧바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집 판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아, 그거. 어차피 아무도 안 사는 집인데 팔려고. 관리비만 나가고.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저한테 말 안 하고 진행하세요? 바빠서 깜빡했어. 미안. 오빠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빠, 집 팔기 전에 제가 한번 가볼게요. 아버지 유품도 정리하고. 뭐하러? 다 정리했어. 그래도 제가 직접 보고 싶어요. 결국 저는 오늘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낯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먼지와 곰팡이 냄새. 3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의 냄새였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어머니가 아끼시던 장독대는 깨진 채 방치돼 있었어요. 오빠가 관리한다더니 저는 한숨을 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소파도 벽에 걸려 있던 가족 사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낡은 장롱 몇 개와 먼지뿐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부엌, 안방, 작은 방. 모든 곳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희미한 책 냄새가 났어요. 아버지는 평생 책을 좋아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이 서재에서 책을 읽으셨죠. 하지만 지금 책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들은 다 어디 간 거지? 저는 아버지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래된 원목 책상. 아버지가 40년 넘게 사용하신 책상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먼지만 수북했습니다. 저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서랍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 역시 비어 있었어요. 세 번째 서랍, 낡은 볼펜 몇 자루만 굴러다녔습니다. 마지막 서랍, 가장 아래쪽 깊숙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목재 상자. 아버지가 예전부터 소중히 간직하시던 물건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한번 이 상자를 열어보려다 아버지께 혼난 기억이 났어요. 이건 내가 봐서는 안 돼. 그때 아버지의 표정이 유난히 심각했었죠. 저는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가장 위에 놓인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 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연서에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편지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세 장의 편지지. 아버지의 친필이었어요. 사랑하는 연서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살아생전 너에게 해줘야 할 말들을 하지 못했구나. 먼저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아빠가 평생 모은 재산이 있다. 이 집과 토지, 그리고 은행 예금, 총 12억 원 정도 된다. 법적으로는 세 남매가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 하지만 아빠의 진짜 뜻은 다르다. 연서야, 이 집과 재산의 절반은 내 것이다. 나머지 절반을 태수와 미영이가 나눠 가지길 바란다. 왜 너에게 더 많이 주는지 궁금할 것이다. 사실은 말이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엄마가 돌아가셨다. 너를 낳다가 그 후로 아빠는 재혼했고 태수와 미영이가 태어났다. 계모는 너를 친자식처럼 키워줬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너를 차별했다. 아빠는 그걸 알면서도 제대로 막지 못했다. 너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그래서 이 집만큼은 너에게 주고 싶다. 내 친엄마가 살던 집이고 내가 태어난 집이니까. 하지만 조심해라. 태수는 욕심이 많다. 아빠가 죽고 나면 분명 재산을 독차지하려 할 것이다. 이 편지와 함께 들어있는 서류를 잘 보관해라. 그 안에 아빠가 작성한 진짜 유언장이 있다. 공증도 받았고 법적 효력이 있다. 반드시 그 유언장을 가지고 법무사를 찾아가거라. 연서야, 내 인생 잘 살아라.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은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편지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친엄마가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저는 평생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친어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저한테만 차갑게 대하셨구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날 오빠와 동생에게는 새 옷을 사주면서 저에게는 사주지 않으시던 어머니. 학교 행사에 오빠와 동생은 데려가면서 저만 집에 두고 가시던 날들. 넌 내 할 일이나 잘해라며 늘 냉정하게 대하시던 말투. 다 이유가 있었구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상자 안에 서류들을 꺼냈어요. 가장 위에 있는 서류, 유언장, 공증인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작성일자는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유언장, 유언자 김철수 생년월일 1953년 5월 15일. 본인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1. 본인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소재 주택 및 토지 전체 시가 8억 원 상당는 장녀 김연서에게 상속한다. 2. 본인 명의의 은행 예금 4억 원 중 2억 원은 장녀 김연서에게, 1억 원은 장남 김태수에게, 1억 원은 차녀 김미영에게 상속한다. 3. 위 재산 분배는 본인의 확고한 의지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작성일 2022년 2월 5일. 유언자 김철수인. 공증인 법무법인 정혜 이동현인. 유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집과 토지 전체가 제 것, 그리고 예금의 절반, 총 10억 원이 제 상속분이었어요. 하지만 오빠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 분명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집에 오지 말라고 했구나. 유언장을 찾을까봐.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저 연서예요. 왜? 집 다 봤어? 네. 다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 유언장도 찾았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 원장, 오빠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네, 서재 서랍에 있더라고요. 공증까지 받은 유 원장이요. 그게 뭐라고 쓰여 있는데? 오빠는 안 봤어요? 아니, 나는 그런 거 몰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유 원장에 보니까 이 집이랑 토지는 저한테 상속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뭐, 그리고 예금도 제가 절반 받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그런 유 원장을 남기셨을 리 없어. 오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공증까지 받았어요. 법적 효력이 있대요. 야, 김현서. 그 유 원장 가짜야. 누가 조작한 거라고. 오빠, 왜 이래요?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이잖아요. 닥쳐. 내가 무슨 권리로 집을 다 가져가. 3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면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오빠가 이렇게까지. 저는 유 원장과 편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를 나와 집 밖으로 나왔어요. 대문을 잠그고 돌아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빠가 아니었어요. 동생 미영이었습니다. 언니, 저 미영이에요. 응, 왜? 오빠한테 들었어요. 유 원장 찾았다며요? 응. 언니,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요. 이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남기셨을 리 없잖아요. 우리 셋이 똑같이 나눠 가져야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한통 속이구나. 미영아, 유 원장은 법적으로 유효해. 공증받았어. 그래도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언니만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정하셨어. 언닌 제발. 우리 가족인데 이러지 말아요. 똑같이 나눠 가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고향집을 뒤로하고 걸어 나왔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를 거예요.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 탐욕으로 가득한 형제들, 그리고 그 모든 것과 맞서야 하는 싸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낼게요. 유 원장을 찾은 다음 날부터 제 삶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오빠와 동생의 끊임없는 전화와 협박.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진실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오빠, 동생, 그리고 어머니.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하든 뻔했으니까요. 카페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려는데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오빠 연서야,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이건 아니잖아. 동생 미영 언니, 전화 좀 받아요. 왜 이래요? 어머니 연서야, 어머니다. 집에 좀 와라. 얘기할 게 있다. 저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단 법무사부터 만나보자. 아버지 편지에 적힌 대로 저는 유 원장을 들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강남의 한 빌딩 10층에 위치한 곳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현 변호사님 계신가요? 예약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긴급한 일이에요. 저희 아버지 유 원장 건으로 왔습니다. 접수 직원이 잠시 확인하더니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동현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유 원장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이 유 원장, 변호사님께서 공증하신 거 맞으시죠?
변호사님은 유언장을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아, 김철수 씨. 기억합니다. 3년 전에 직접 찾아오셨죠. 제가 아버지 딸 김현서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버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요? 변호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따님이 어렸을 때부터 고생이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지켜주고 싶다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유언장,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죠? 물론입니다. 정식으로 공증받았고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합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해요. 그런데 제 형제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따님이 받으신 부분이 법정 상속분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문제가 안 됩니다. 정말요? 네. 게다가 유언장에 명시된 재산 분배는 유언자의 확고한 의지이므로 법원도 이를 존중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참, 아버님께서 이것도 맡기셨는데요. 변호사님은 서류 하나를 더 꺼내셨어요. 이게 뭔가요? 아버님의 편지입니다. 따님이 오시면 드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연서에게 이 편지까지 찾아왔다면 넌 법무사를 만났을 것이다. 아빠는 내가 꼭 그렇게 할 거라 믿었다. 연서야, 너에게 꼭 알려줘야 할 게 있다. 내 친엄마 이야기다. 내 엄마 이름은 서윤이었다. 아빠가 25에 만나 결혼한 첫사랑이었지. 윤희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 임신했을 때도 매일 배를 쓰다듬으며 내게 노래를 불러줬지. 하지만 내가 태어나던 날 난산이었어.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윤희는 너를 낳고 세상을 떠났다. 아빠는 너를 볼 수가 없었어. 너를 보면 윤희가 생각나서. 그래서 1년 뒤 재혼했다. 태수와 미영이의 엄마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너에게는 냉정했지. 아빠는 그걸 알면서도 말리지 못했어. 아빠가 약했던 거야.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아빠는 평생 윤희를 잊지 못했어. 그리고 너를 보면 윤희가 보였어. 내가 자랄수록 윤희를 더 닮아갔거든. 고향집, 내가 태어난 그 집은 윤희와 아빠가 함께 꾸민 집이야. 그 집만큼은 너에게 주고 싶었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집 뒤편 감나무 아래를 파보거라. 거기 윤희가 너를 위해 묻어둔 게 있다. 사랑한다, 연서야. 마이너스 아버지가. 편지를 읽는 동안 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위해 뭔가를 묻어뒀다고. 저는 곧바로 고향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늦게 도착한 고향집.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저는 집 뒤편으로 갔습니다. 마당 끝에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이 나무 아래서 자주 놀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삽을 꺼냈어요. 올 때 철물점에서 산 거였습니다. 감나무 뿌리 옆을 파기 시작했어요. 30분쯤 팠을까요? 쨍그랑. 삽에 뭔가 딱딱한 게 부딪혔습니다. 저는 손으로 흙을 헤쳤어요. 작은 금속 상자가 나왔습니다. 녹슬고 낡았지만 아직 단단했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비닐에 쌓인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작은 금반지. 엄마 거였을까? 두 번째, 아기 사진 한 장. 갓 태어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연서 100일 되던 날. 제 100일 사진이었습니다. 세 번째, 편지 한 장. 내 사랑하는 딸에게 엄마는 널 만나지 못할지도 몰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출산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난 두렵지 않아. 내가 세상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니까. 연서야.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야. 인연의 연 책서. 사람들과 아름다운 인연을 맺고 책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라며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많이 자랐겠지. 힘든 일도 많았을 거야. 엄마 없이 자라는 게 쉽지 않았을 테니. 하지만 포기하지 마. 넌 강한 아이야. 엄마를 닮아서. 이 반지는 내 할머니가 엄마한테 주신 거야. 이제 내 거야. 사랑한다. 우리 딸. 비록 함께하지 못해도 엄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게. 마이너스 엄마가. 저는 감나무 아래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48회 동안 몰랐던 엄마의 사랑. 엄마는 저를 사랑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저를 생각하셨어요. 저는 금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워 봤습니다. 조금 작았지만 새끼손가락에는 딱 맞았어요. 엄마, 감사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상자를 다시 싸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집을 나서려는데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오빠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오빠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오빠야말로 어떻게 여기 온 거예요? 이장님이 내가 왔다고 연락하시더라. 뭘 찾으러 온 거야? 저는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유품 정리하러 왔어요. 유품? 다 정리했다고 했잖아. 오빠가 정리한 게 뭐가 있어요? 집 안 텅텅 비었던데요. 오빠의 표이 굳었습니다. 그거야. 필요 없는 거 버린 거지. 아버지 책들은요? 평생 아끼시던 책들. 헌책방에 팔았어. 오빠가 무슨 권리로요? 야, 김연서.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오빠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유언장 하나 찾았다고 주인 행세야? 그 유언장 무효야. 나 변호사 선임했어. 무효라고요?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을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쓴 게 아니야. 우리가 증명할 거야. 저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오빠, 그게 말이 돼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 멀쩡하셨어요. 닥쳐. 내가 뭘 알아? 3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면서 제가 못 온 게 아니에요. 오빠가 오지 말래서 안 온 거예요. 집 팔 건데 뭐하러 와? 시간 낭비지. 저는 오빠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빠, 이 집은 제 거예요. 유언장에 명시돼 있어요. 오빠가 함부로 팔 수 없어요. 뭐? 내일 부동산에 연락해서 매물 철회할 거예요. 그리고 법적 절차 밟을 거예요. 오빠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야, 이 여자가 진짜. 오빠가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손대면 경찰 부를 거예요. 너, 진짜 이럴 거야? 네. 저는 아버지 유언대로 할 거예요. 저는 오빠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오빠가 소리쳤어요. 김연서, 너 후회할 거야. 우리 가족한테 이러면 안 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고요? 이게 가족인가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엄마의 편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포기하지 마. 넌 강한 아이야. 엄마의 말이 힘이 됐어요. 저는 강해질 겁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지켜주고 싶어 했던 것들을 이제 제가 지킬 차례였습니다. 진실을 알수록 상처는 깊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 그 안에는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배신과 탐욕의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 박종현 씨를 만나기 위해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편지에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법무사님이 알려주신 분이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박종현 씨를 꼭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박종현 씨는 인천 송도의 한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인자한 인상의 노인이었습니다. 연서 씨죠? 아버님 사진에서 많이 봤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와는 어떤 관계셨나요? 대학 동기였어요. 40년 넘게 친구로 지냈죠. 박 씨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기셨어요. 철수 형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때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어떤 이야기요? 박 씨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연서 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형님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요. 제 오빠들 말씀이신가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철수 형은 말년에 많이 후회하셨어요. 후회요? 태수 씨와 미영 씨를 너무 방치했다고요. 돈만 주고 제대로 된 교육은 못 시켰다고. 박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태수 씨는 문제가 많았어요. 사업한다고 아버님께 수억 원을 받아갔는데 다 날렸죠. 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 10년 동안 최소 5억 이상 받아간 걸로 알아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걸 제가 몰랐어요. 철수 형이 연서 씨한테는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셨으니까. 그럼 아버지께서 모으신 재산이 원래는 더 많았다는 건가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원래는 20억 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태수 씨한테 주고 또 미영 씨 결혼 자금으로 주고 결국 12억 정도 남은 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요. 박 씨가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태수 씨가 아버님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돈을 요구했어요. 3억 원을요. 3억 원이요? 네. 사업 실패하고 빚이 생겼다면서요. 하지만 철수 형은 거절하셨어요. 이번엔 줄 수 없다고. 왜요? 연서 씨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고 하셨어요. 평생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으니 이제라도 뭔가 남겨주고 싶다고. 박 씨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 이후로 태수 씨가 아버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임종 때도 안 왔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철수 형이 돌아가신 후 태수 씨가 뭘 했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있던 물건들을 다 팔아버렸어요. 아버님 책들, 가구들, 심지어 어머님 유품까지. 네. 제가 나중에 알고 찾아갔는데 이미 다 처분한 뒤였어요. 아마 몇 천만 원은 건졌을 거예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텅 비어 있었구나. 그리고 이건 확실하지 않은데요. 박 씨가 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태수 씨가 유언장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없애려고요. 정말요? 네. 이장님한테 들었어요. 태수 씨가 장례 직후에 집을 뒤지고 있더래요. 하지만 못 찾았겠네요. 서재 깊숙한 곳에 있었으니까. 다행이에요. 만약 찾았다면. 박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집에 오지 말라고 했던 이유, 집을 서둘러 팔려고 했던 이유, 유언장을 가짜라고 우기는 이유, 모든 게 돈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어보세요. 제 친엄마, 서윤이에 대해 아시나요? 박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윤희 씨요? 물론이죠.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어떤 분이셨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분이었어요. 철수 형을 정말 사랑했죠. 그리고 연서 씨를 정말 기다렸어요. 박 씨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이거 드릴게요. 철수 형이 제게 맡긴 거예요.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와 한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배는 볼록했어요. 임신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분이 제 엄마인가요? 네. 연서 씨 임신 7개월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엄마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윤희 씨가 돌아가시고 철수 형은 한동안 폐인처럼 지냈어요. 연서 씨도 보지 않으려 했고요. 그래서 재혼하신 거군요. 네. 주변에서 권유했어요. 아이를 키우려면 엄마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어머님을 만났죠. 계모는 저한테 잘해주셨나요? 박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식들만 챙겼죠. 알았어요. 하지만 철수 형은 말리지 못했어요. 미안해 하시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감사해요, 박 씨.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천만에요. 철수 형이 부탁하셨어요. 연서 씨 힘들 때 도와달라고. 박 씨가 명함을 건네셨어요.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아는 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좋은 변호사요. 정말요? 네. 연서 씨 혼자 싸우기엔 벅찰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카페를 나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송도의 센트럴파크. 저는 벤치에 앉아 엄마 사진을 다시 꺼내봤어요. 엄마, 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하고 있어. 포기하지 마. 저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오빠 연서야, 마지막으로 말한다. 유언장 포기해. 우리끼리 원만하게 해결하자. 동생 미영 언니, 오빠가 변호사 선임했대. 언니도 생각 좀 해봐. 어머니 연서야, 집에 와라. 얘기 좀 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 오빠 미영아. 저는 아버지 유언대로 할 거예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저 어머니,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가지 않을 거예요. 필요한 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핸드폰을 껐어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박종현 씨가 소개해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현 씨 소개로 전화드렸습니다. 상속 문제로 상담받고 싶은데요. 아, 박 씨가 말씀하셨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아버지 유언장과 엄마의 편지를 다시 꺼내봤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엄마가 제 곁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제 편이었으니까요. 법정에 서는 순간 가족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한 그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권리를 위한 싸움이었으니까요. 김수진 변호사와의 첫 상담은 2시간 걸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언장, 편지들, 그리고 박종현 씨에게 들은 이야기까지 모두 설명했어요.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듣고 계시다가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셨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공증도 받았고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하죠. 그럼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변호사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유류분 청구를 하거나 유언 무효 소송을 걸어요. 유언 무효요? 네. 유언 당시 정신 능력이 없었다거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하지만 증명해야 합니다. 다행히 공증 당시 녹취록이 있으니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형님께서 아버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부분, 이것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상속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건 횡령이에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오빠를 고소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연서 씨 편이에요. 하지만 가족 문제는 조심스러우니까요. 감사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 후 예상대로 오빠는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사건명 유언 무효 확인 청구. 원고 김태수, 김미영. 피고 김현서.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소장을 검토했습니다. 주장이 황당하네요. 변호사님이 피식 웃으셨어요.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도 재판은 해야 하나요? 네. 법원이 판단할 문제니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첫 재판 기일. 저는 법정에서 오빠와 동생을 마주했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오빠는 제 눈을 피했고 동생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님이 물으셨어요. 원고 측 피상속인의 정신 능력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빠 측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피상속인은 사망 2개월 전부터 건강이 악화됐고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진료 기록을 제출하겠습니다. 진료 기록? 저는 당황했어요. 변호사님이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셨습니다. 오빠 측은 병원 진료 기록을 제출했어요. 하지만 김수진 변호사님이 그 서류를 받아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재판장님, 이 진료 기록은 유언장 작성 3개월 후의 것입니다. 유언 당시와는 무관합니다. 원고 측 반박하시겠습니까? 오빠 측 변호사가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도 이미 증상이 시작된 시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수진 변호사님이 반박했어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게다가 유언장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증인 입회하에 작성됐습니다. 공증 당시 녹취록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녹취록을 제출하셨어요. 녹취록을 들어보시면 피상속인이 명확한 의사로 유언을 작성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녹취록을 확인하셨어요. 법정에 아버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유언합니다. 유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재산 중 집과 토지는 장녀 김현서에게 상속합니다. 은행 예금은 연서에게 2억, 태수에게 1억, 미영에게 1억 상속합니다. 이것이 진심입니까? 네. 제 확고한 의지입니다. 녹취록이 끝나고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님이 오빠 측을 바라보셨어요. 원고 측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까? 오빠 측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번 기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최종 변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오빠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연서야, 비켜주세요, 오빠. 우리 이러지 말자. 제발. 오빠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이 너무 많아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빚이요? 아버지가 평생 주신 돈으로도 모자랐어요? 그건 오빠 박종현 씨 만났어요. 다 들었어요. 오빠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받아갔는지.
오빠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장례 후에 집에서 물건들 몰래 판 것도 알아요. 그건 관리비 내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안 속아요. 저는 오빠를 지나쳐 걸어갔어요. 뒤에서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김연서, 너 진짜 이러는 거야? 우리 피부치잖아. 저는 멈춰서서 돌아봤어요. 피부치요? 오빠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나요? 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빠가 저한테 잘해준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엄마 눈치 보느라 저는 늘 무시당했죠.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법정에서 봐요. 2주 후 최종 변론 기일. 판사님이 판결을 선고하셨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상속인의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피고는 유언장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저는 그 순간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났어요. 이겼다. 오빠와 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재판이 끝난 다음 날,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또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빠가 임의로 처분한 재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실 건가요? 네. 그건 제대로 받아내야겠어요. 좋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오빠는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어느 날, 저는 고향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완전히 제 것이 되었어요. 저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텅 빈 거실, 먼지 쌓인 방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이곳은 엄마가 저를 기다리던 곳,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했던 곳. 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였어요. 마당의 잡초도 뽑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저는 감나무 아래 앉았어요. 엄마의 금반지가 손가락에서 반짝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해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엄마와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고향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오래된 이불을 꺼내 방바닥에 깔았어요. 창문 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싸움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고향집은 이제 제 집이 되었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증오가 아닌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고향집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윤희의 집, 엄마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서울에서 운영하던 카페를 정리하고 이곳으로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49의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삶. 처음엔 걱정도 많았어요. 시골에서 카페가 될까? 손님이 올까? 하지만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자주 찾아오셨어요. 연선의 커피가 맛있다더라. 분위기도 좋고.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카페 문을 열었어요. 커피를 내리고 케이크를 굽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집 마당에 심은 꽃들이 만발했어요. 엄마가 좋아했다는 코스모스도 심었습니다. 저녁이면 감나무 아래 앉아 책을 읽었어요.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에 손님이 없는 한적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땡그랑, 문 열리는 소리.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들었는데 눈앞에 선 사람을 보고 저는 얼어붙었어요. 동생 미영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 미영은 여전히 깔끔한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수척해 보였어요. 언니, 앉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커피를 내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 언니, 미안해.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뭐가? 1년 전 일. 오빠 편들어서 언니한테 너무했어.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알아. 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었어. 미영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줘. 뭔데? 500만 원. 1년 전 오빠가 집에서 가져간 물건들 판 돈 중에 내 몫이었어. 이제라도 돌려주고 싶어. 저는 봉투를 밀어냈어요. 필요 없어. 언니, 내가 사과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 미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아, 솔직히 말할게. 난 아직도 화가 나. 응, 너희들이 나한테 한 짓들 쉽게 용서되지 않아. 알아. 하지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화를 계속 안고 살고 싶지는 않아. 나 자신을 위해서. 미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언니, 오빠는 지금 많이 힘들어. 그래. 재판 비용 때문에 빚이 더 늘었대. 그리고 엄마도 많이 편찮으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언니가 용서 안 해줘도 돼. 하지만 오빠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혹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미영아. 응? 나는 오빠를 도와줄 생각 없어. 미영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너는 다르네. 응? 넌 적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러 왔잖아. 그 용기는 인정해. 저는 봉투를 다시 미영 앞으로 밀었어요. 이 돈은 내가 가져. 대신 오빠 빚 갚는 데 쓰지 말고 내 인생 사는 데 써. 언니. 그리고 다시는 오빠 심부름꾼 노릇하지 마. 내 인생은 내 거야. 미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언니. 정말 고마워. 미영이 돌아간 후 저는 카페 마당에 나가 꽃들을 바라봤습니다. 용서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하지만 적어도 미영의 사과는 진심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지를 썼습니다. 오빠에게 1년 만에 편지를 써. 화해하자는 건 아냐.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오빠가 나한테 한 짓들 잊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기억에 갇혀 살고 싶지도 않아.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오빠도 오빠 삶을 살아. 빚 문제는 오빠가 해결해. 나한테 기대지 말고.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다시는 아버지 이름 함부로 꺼내지 마. 아버지가 남기신 뜻은 내가 지킬 거야. 건강해. 마이너스 연서가. 편지를 붙이고 저는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2달 후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종현 씨였어요. 박 씨, 어떻게 오셨어요? 카페 소식 듣고 구경하러 왔지. 정말 예쁘게 꾸몄네. 감사해요. 커피 드릴게요. 저는 정성껏 커피를 내렸어요. 박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미소 지으셨어요. 맛있네. 철수 형이 보면 좋아하셨을 거야. 그러셨을까요? 당연하지. 형이 평생 바란 게 이거였어. 연서 씨가 행복하게 사는 거. 저는 마당을 바라봤어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 저 이제 행복해요. 보면 알아. 얼굴이 환해졌어.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을 잘 견뎌냈어. 대단해. 박 씨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이거 철수 형이 맡겼던 거야. 연서 씨가 정착하면 주라고. 이게 뭔데요? 열어봐.
상자를 열었더니 오래된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할아버지 거잖아요. 맞아. 철수 형이 물려받은 거지. 이제 연서 씨가 가져야 할 때야. 저는 시계를 손에 쥐었어요. 무거웠지만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박 씨.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 난 철수 형 부탁 이행한 것뿐이야. 저녁이 되어 박 씨를 배웅하고 저는 혼자 마당에 앉았어요. 할아버지의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시계바늘이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간은 흐르는구나. 1년 전의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모두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 화가 나고 억울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택했어요. 복수가 아닌 제 삶을, 증오가 아닌 평화를. 3개월 후, 카페는 이제 동네 명소가 되었어요. 주말이면 서울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직원도 한 명 고용했어요. 동네 아주머니인데 정말 일을 잘하세요. 어느 일요일 오후, 한 가족이 카페에 들어왔어요. 부부와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딸. 어서 오세요.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리 편하신 곳에 앉으세요. 가족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런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제 공간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평화롭게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와 엄마 사진을 꺼내봤어요. 카페 벽에 작은 액자로 걸어뒀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사진 속 두 분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사랑해요. 에필로그. 2년 후, 윤희의 집은 양평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가 되었습니다. 김현서는 여전히 그곳에서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오빠 김태수는 가끔 멀리서 카페를 바라보지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아직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동생 김미영은 2년째 매달 카페를 찾아옵니다. 언니와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이 나빠져 요양원에 계십니다. 연서는 한 달에 한 번 찾아가 안부를 묻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지만 적어도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연서는 가끔 감나무 아래 앉아 엄마의 편지를 다시 읽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딸. 비록 함께하지 못해도 엄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게. 그리고 깨닫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버지와 엄마가 남긴 사랑.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김현서는 오늘도 카페 문을 엽니다. 창밖으로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녀는 미소 짓습니다. 행복한 미소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 하지만 그 상처를 넘어 진짜 행복을 찾은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때문에 힘드신가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시도